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스마트 사회 지도자 포럼 진행을 맡은 도산아카데미 홍유철 사무처장입니다.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아무쪼록 새해 만사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 도산아카데미도 디지털 전환을 통해 도산 안창호 선생의 정신을 전파하고 지도자를 양성하는 사업을 멈추지 않고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임에도 이른 아침 스마트 포럼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산 아카데미가 주최하는 제285회 스마트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포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지드넷 코리아, 디지털투데이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마트 포럼은 이태형 충주 고구려 천문과학관 관장님을 모시고 밤하늘의 인문학이라는 주제로 주제 발표를 듣고 질의응답을 하는 자리로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제 발표를 해주실 이태형 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태형 관장님은 1998년 국내 최초 소행성 통일을 발견하셨습니다. 1999년 과학기술부 신지식인으로 선정되셨으며 사단법인 한국아마추어 천문학회 회장, 충남대학교 천문우주과학과 겸임교수를 지내셨습니다. YTN 사이언스 별별 이야기에서 별별 과학 프로그램에 대한 진행과 KBS 1라디오 일요일 아침입니다에서 알고 보면 재미있는 별 이야기를 진행하시는 등 다양한 방송 및 특강을 해오셨습니다. 현재 충주 고구려 천문과학관 관장으로 계시며 천문학을 어려워하는 많은 분들에게 쉽고 재미있는 밤하늘의 이야기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태형 관장님을 모시고 밤하늘의 인문학이라는 주제로 약 40분 동안 발표를 듣고 바로 이어서 질의응답을 갖겠습니다. 네, 도산 아카데미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주 고구려 천문과학관 관장 별박사 이태형입니다. 이런 시간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매번 그 도산공원을 지나면서 도산 선생님을 뵀는데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여러분들 뵙게 되니까 상당히 긴장도 되고 상당히 또 영광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그 무실 역행이란 말을 좀 더 열심히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다짐도 좀 해봤습니다. 오늘 밤하늘의 인문학 여러분들과 같이 지금부터 한 40분 정도 잠시 밤하늘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해가 뜨기 좀 전이죠. 아직도 밤입니다. 낮과 밤의 기준은 해 일출과 일몰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밤에 시작해서 낮에 끝나는 그런 강연을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1부에서는 달아 밝은 달아. 여러분들 아주 친숙한 달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 했던 잠깐 그 달에 대한 그 비밀을 밝힌 게 하나 있는데요. 뉴스 잠깐 보시고 나가지고 제 강연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시대 풍속화가인 해원 신윤복의 작품 월화정인. 그의 다른 그림처럼 제작 시점이 명확치 않았는데요. 한 천문학자가 제작 시기를 추정해냈습니다. 정인성 기자가 전합니다. 깊은 밤, 한껏 차려입은 남녀가 감 모퉁이에서 미래를 즐기고 있습니다. 해원 신윤복이 그린 국보 135호 월화정인도입니다. 아쉽게도 기록이 없어 제작 시기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천문학자가 그림 속 달의 모양을 분석해 제작 시기를 추론했습니다. 우선 달의 볼록한 면이 위로 향한 것으로 볼 때 초승달이나 금음달이 아닌 월식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 속 글에 있는 야삼경은 밤 12시 무렵 달이 가장 높게 떠 있어야 할 시간에 처마 끝에 머물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시기는 여름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여름철에 개기월식으로는 그림 속의 모양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부분 월식이 있었던 날로 압축됩니다. 1758년부터 100년 동안의 이 월식의 자료들을 딱 한번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이런 식의 모양의 월식이 나오는 것이 2번 있었고요. 그 가운데 한 차례는 비가 왔다는 기록이 있어 결국 신윤복이 월화정인을 그린 시기는 1793년 8월 21일 무렵 나이 35세이던 여름으로 추정된다는 결론입니다. 다른 작품들에 등장하는 달의 모양 역시 그림 속 시간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KBS 뉴스 정인성입니다. 네, 우리가 이 월화정인 신윤복의 그림은 한 번 정도는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방학 숙제로 달 모양 그리는 거 좀 해보신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걸 왜 그려야 되는가?
숙제하는 학생들도 그렇고 숙제 내는 선생님도 그렇고 너무 의무적으로 했던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달 이야기 좀 하겠는데요. 이 그림 속에서 달이 보입니다. 위로 향한 초승달 같은 달이 보이죠. 자, 달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해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달의 볼록한 쪽에는 해가 있어야 돼요. 자, 지금 이 달을 보면 볼록한 쪽이 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가 위에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당연히 해가 위에 있으면 낮이어야 되겠죠. 제가 일출과 일몰을 기준으로 낮과 밤이 갈린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데 여기서는 야상경은 자시 무렵이기 때문에 자정 무렵에 달의 볼록한 쪽이 위로 간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이 월식이다라는 걸 갖다 제가 이제 이야기했던 건데요. 이걸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달을 가지고 방향과 시간을 아는 그런 방법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다음 화면을 좀 볼게요. 자, 아침부터 좀 재밌는 화면인데요. 두 장면이 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 두 남녀가 손을 붙잡고 바닷가에 가 있습니다. 좋은 장면이죠. 자, 그런데 하늘에 보이는 달이 틀려요. 왼쪽으로 볼록한 달이 있는 것과 오른쪽으로 볼록한 달이 있는 것. 두 그림 중에 나오는 커플 중에서 어느 커플이 좀 더 다정해 보일까요? 둘 다 다정해 보이긴 하지만 자, 이제 달에 대한 정보를 아시면 좀 더 이 그림을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설명을 드릴 때 항상 달은 우리가 볼 때 남쪽에서 왔다 갔다 해요. 달이 제일 높이 떴을 때를 남중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곳에서 한반도 지도죠. 저 남쪽에 있는 가장 큰 섬 제주도. 그러니까 앞으로는 달이나 해를 볼 때 제주도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 왼쪽이 동해안, 오른쪽이 서해안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하늘에 있는 달은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흘러갑니다. 서쪽으로 움직이니까요. 자, 그래서 자, 이제 보면은 왼쪽으로 볼록한 달. 왼쪽이라는 것은 제가 동쪽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머릿속에 이 그림을 기억하시면 돼요. 왼쪽으로 볼록한 달은 왼쪽에 해가 있다는 거다. 왼쪽에 해가 있으면 동쪽에 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동쪽에 있는 해는 떠오르겠죠.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왼쪽으로 볼록한 달은 새벽달, 오른쪽으로 볼록한 것은 오른쪽이니까 서쪽이죠. 서해안. 서쪽에 해가 있으니까 지는 해겠죠. 저녁해입니다. 그래서 자, 그림을 다시 그럼 앞에 그림을 다시 보시면 자, 두 그림 중에 어디가 더 다정해 보이죠? 왼쪽 그림은 자, 동해안에서 새벽에 본 그림이에요. 오른쪽 그림은 서해안에서 저녁에 본 그림입니다. 누가 다정할지 모르겠지만 합리적인 의심은 가능하겠죠. 네, 각자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해질 무렵에는 볼록한 오른쪽으로 해가 졌기 때문에 자, 서쪽으로 진 해 때문에 오른쪽으로 볼록한 달들, 초승달들입니다. 그래서 저녁달은 오른쪽으로 볼록하다. 달이 가늘면 가늘수록 해가 가깝다는 거죠. 자, 해 정반대편에 있는 보름달은 해가 질 무렵에 동쪽에 떠오릅니다. 그래서 자, 오른쪽 볼록한 달들은 저녁달, 반대로 새벽달들, 지금같이 새벽달들은 이렇게 왼쪽으로 볼록한 거죠. 그래서 왼쪽으로 볼록한 달들은 해보다 조금 일찍 떠가지고 낮에도 보이죠. 자, 낮에도 달이 있어요. 달이 밤에만 뜨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짧은 시간에 달을 가지고 시간을 아는 방법을 배우셨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5분 동안에 전문가가 되셨습니다. 자,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신윤복이 그린 또 다른 그림이에요. 야금모행. 자, 어느 양반이 이 밤에 조선시대에 통금이 있었거든요. 통금을 무릅쓰고 밤에 이제 술 마시고 나온 거예요. 자, 기생도 옆에 있습니다. 자, 퀴즈예요. 이 양반이 술을 많이 마셨을까요? 조금 마셨을까요? 자, 제가 5분 전에 이 질문 드리면은 어려웠을 겁니다. 지금은 위에 달이 보이죠? 달이 왼쪽으로 볼록합니다. 그럼 시간이 언제겠죠? 새벽이죠. 새벽까지 마셨으니까 와, 많이 마셨네 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 옆에 있는 아이의 갖고 있는 모자가 털모자예요. 아우, 겨울철에 새벽까지 마셨으니까 정말 많이 마셨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추정할 수 있고, 다음 그림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그림이죠. 자, 뭐예요? 고우의 별이 빛나는 밤에. 그죠? 여기도 오른쪽 위에 달이 나옵니다. 자, 근데 달이
상당히 좀 추상적으로 그려져 있지만 달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달이 보이니까 역시 또 시간을 추정할 수 있어요. 달의 볼록한 쪽이 왼쪽을 향하고 있죠. 당연히 새벽이겠죠. 그래서 이 그림도 1889년 여름, 여름에 6월에 새벽에 그린 그림입니다. 당시 고흐가 이 아르레 그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라고 해요. 아무튼 이렇게 달의 모양을 보고 시간을 추정할 수가 있고 당연히 또 방향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 제가 아까 낮에도 달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자, 오른쪽으로 볼록한데 볼록한 게 위로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건 낮에 보이는 달이에요. 근데 낮에 보이는 달, 아까 그림을 좀 더 보셨던 분들은 반달은 태양보다 약 90도 정도 각도에 있기 때문에 해가 뜨고 나서 한 6시간 후에 뜨는 달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낼게요. 노래도 있어요. 낮에 보이는 반달은 왜 하얗게 보일까요? 보통 밤에는 달이 노란색으로 보입니다. 달이 보이는 이유는 해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었죠. 태양은 노란색 별이에요. 그래서 노란색 햇빛을 받은 달은 노랗게 보이는 것이 정상인데 낮에는 달이 하얗게 보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낮에는 하늘이 파랗죠. 파란 하늘 너머에 노란 달빛이 있기 때문에 노란빛과 파란빛이 섞여서 하얗게 보이는 거예요. 밤에는 그냥 하늘이 까맣기 때문에 바로 노란 달이 보이는 거죠. 자, 아무튼 화이트문, 하얀 달까지 보셨습니다. 자, 달. 뭐 2024년 되면 인류가 또 한 번 달에 간다 이런 뉴스 많이 나오고 있죠. 아르테미스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1972년 마지막으로 인류가 달에 갔다 왔는데 무려 50년 이상 지난 2024년 달에 또다시 갈 거라고 합니다. 달 여러분들 좋아하십니까? 자,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천체. 지구보다 지름이 4분의 1 정도 되고 이 중력은 6분의 1 되죠. 몸무게 많이 나간다고 고민하시는 분들, 제가 새해 들어와서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참 살 안 빠지는 것 같아요. 달에 가면 몸무게가 6분의 1로 줄어듭니다. 언제 한번 다이어트 하시고 싶으신 분들 먼 훗날에는 달에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 달에 대한 과학적인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달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옛날부터 달에 토끼나 두꺼비가 살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했죠. 자, 하지만 서양 사람들은 달을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그 이유는 달에 늑대인간, 마귀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자, 여기에서 달을 볼 때 이것이 보름달 모습이거든요. 검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바로 토끼의 모습입니다. 자, 이 검게 보이는 부분들은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져 가지고 지하에 있는 과거에 용암이 흘러나와서 검게 굳은 거예요. 제주도에 가면 돌이 검은 것처럼 현모양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토끼의 귀고 이것이 얼굴, 가슴이 있고 엉덩이, 꼬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리를 오므리고 절구질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좀 이따 그림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검은색 지형에서 토끼의 모습을 상상했고 서양 사람들은 여기서 늑대인간을 봤습니다. 하얀색 부분이 늑대인간이거든요. 자, 늑대인간의 어깨고요. 목이 있습니다. 여기가 턱이고요. 이빨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하나 있고 또 하나 귀가 있습니다. 양쪽으로 손을 벌리고 이렇게 울부짖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자, 늑대인간이 이렇게 울부짖는 모양을 서양 사람들은 봤고 우리는 토끼가 절구질하는 모습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보름달 뜨면 밖에 훤하고 또 토끼가 있으니까 즐거워서 밖에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보름달 뜬 날은 조선시대에는 데이트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갔고 반대로 달이 안 뜬 날은 어두우니까 밖에 못 나갔죠. 어두운 날 밖에 나가다 보니까 무서워서 막 빨리 뛰다 보면 넘어지기도 해요. 그러면 귀신 얘기하죠. 우리나라 귀신들 아침부터 귀신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처녀 귀신, 몽달 귀신, 총각 귀신 우리나라 귀신들은 도깨비까지도 다 달이 없는 날만 나타납니다. 반대로 서양 사람들은 달에 늑대 인간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보름달 뜬 날은 무서워서 밖에 못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름달 뜬 날 어디 가서 사고가 나가면 드라큘라가 나타났다, 늑대 인간이 나타났다 이런 귀신 얘기합니다. 동서양의 귀신이 등장하는 시간이 틀려요. 근데 요즘은 뭐 국제화되다 보니까 드라마 보면 아무 때나 막 나와요, 귀신들이. 토종 귀신이 아닌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달에 우리는 토끼를 봤고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늑대 인간을 봤다.
동서양의 문화가 틀리죠. 작년에 이제 할로윈 때 그때 이 보름달이 떴거든요. 그때 블루문이라고 했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보름달을 싫어하는데 한 달에 보름달이 2번 뜨면 두 번씩이나 밖에 못 나가잖아요. 굉장히 우울하고 기분 나쁘기 때문에 한 달에 보름달이 2번 뜰 때 2번째 뜨는 보름달을 블루문 이렇게 부르는데 작년엔 할로윈 데이 귀신 나타나는 날 또 블루문이 뜬 거예요. 그래서 작년 11월 30일 날은 굉장히 서양 사람들은 우울한 날이었던 것 같다. 이런 얘기 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사진만 놓고 딱 보면 마치 다람쥐가 알밤을 까먹고 있는 모습처럼도 보여요. 이렇게 보이죠. 자, 여기가 다람쥐 얼굴이 있고. 자, 이제 하나만 더 할게요. 이제 보름달 모습입니다. 자, 이번에도 두 남녀가 있습니다. 누가 더 다정해 보일까요? 자, 왼쪽 그림은 다 똑같은데 보름달인데 토끼의 귀가 아래로 가 있고 오른쪽은 위로 가 있어요. 자, 토끼의 귀의 모습을 보면서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이에요. 자, 토끼의 귀가 위로 올라간 것이 뜨는 겁니다. 점점 뜨면서 제일 높이 떴을 때는 토끼의 귀가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질 때는 토끼의 귀부터 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토끼의 귀가 아래로 가 있으니까 지는 달이죠. 역시 지는 건 서쪽에서 지는 거예요. 보름달은 해 뜰 때 지니까 자, 어떻게 되겠어요? 새벽의 서해안입니다. 오른쪽 달은 토끼의 귀가 위로 가 있으니까 뜨는 거죠. 역시 뜨는 위치는 동해안이죠. 저녁에 동해안 가 있는 커플이에요. 역시 누가 다정할지는 합리적으로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둘 다 부럽습니다, 저는. 자, 그래서 이렇게 토끼의 모습을 보면서 시간을 알 수가 있고, 다시 한번 달이 높이 떴을 때 바로 이 토끼의 귀가 있는 부분이 해가 비치는 적도 부분입니다. 자, 밑에가 남극, 위에가 북극, 위에가 적도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또 이제 얼마나 많이 하셨는가 또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비행기. 자, 이런 사진 많이 보셨죠? 이 비행기는 저녁 비행기일까요? 아니면 자정 무렵에 뜬 비행기일까? 새벽 비행기일까요? 토끼의 모양을 보면 알 수 있죠. 토끼의 귀가 위로 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뜨는 달이죠. 보름달이 뜰 때니까 어디예요? 저녁 시간이죠. 저녁 시간. 보름달이 뜨는 방향은 동쪽에서 뜨고 있습니다. 자, 저녁에 서쪽으로 날아가는 비행기입니다. 다음 사진은 자, 토끼의 귀가 밑으로 가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달이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이나 아침쯤 되겠죠. 그래서 자, 새벽에 출발한 비행기가 북쪽으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비행기 색깔이 원래 붉은색이 아니라 하얀색이에요. 근데 달의 반대편에서 해가 뜨면서 황혼이 붉게 졌기 때문에 황혼이 비쳐가지고 붉게 보이는 겁니다. 자, 보시면 왼쪽 달은 당연히 새벽에 지고 있는 거고요. 오른쪽 달은 저녁에 뜨고 있는 거. 동쪽 방향이고 이건 서쪽 방향이고. 자, 여러분들 이 방향감각 없으신 분들도 가끔 있는데 이 달 모양을 보면 시간과 방향을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달은 높이 떴을 때 오른쪽으로 토끼의 귀가 있는 부분이 바로 적도입니다. 그래서 해가 비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반달이 됐든 초승달이 됐든 볼록한 가운데에 이렇게 토끼의 귀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정상적인 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상적인 달이 아니에요. 제가 신년복의 월화정인을 발표하고 나가지고 놀라운 발견을 하나 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 그림이에요.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 인류 최초로 망원경을 발명한 사람이 이탈리아의 갈릴레이입니다. 1609년 갈릴레이가 망원경을 발명해서 최초로 하늘을 보면서 달을 스케치한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자, 시델리우스 눈치우스라는 책을 쓰면서 거기에 나오는 그림이거든요. 자, 시델리우스 눈치우스란 말은 라틴어 쪽으로 이 별의 메신저 이런 뜻인데요. 자, 어렵습니다. 아무튼 이 달 그림이 최초로 망원경으로 달을 보고 스케치한 그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상한 거 못 느끼시겠습니까? 바로 밑에는 뭔가 보이는데 토끼의 귀가 가운데에 안 있고 위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상적인 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또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보니까 제가 지금 의심이 많습니다. 자,
갈릴레이가 망원경을 발명해서 달을 볼 때 그 무렵에 갈릴레이가 살던 곳에 월식이 있었어요. 자, 분명한 것은 갈릴레이가 처음에 달을 스케치할 때는 반달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당시 망원경이 굉장히 작고 달을 한꺼번에 다 볼 수가 없이 4분의 1밖에 못 봤어요. 달이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하루에 다 스케치를 못했을 겁니다. 며칠 동안 스케치를 하다 보니까 어느덧 보름달이 됐을 거예요. 이건 제 함정의 의심인 거예요. 정확한 과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보름달이 됐을 때 이런 월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제가 보기엔 굉장히 비슷해 보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달 모습으로 간다면 이렇게 토끼의 귀가 가운데에 있어야 되는데 갈릴레이가 그린 그림에는 윗부분에 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이 반달일 때 그리기 시작해가지고 보름달일 때까지 그렸을 것 같다라는 것이 이제 제 의심인데요. 물론 기록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갈릴레이가 분명히 월식을 몰랐던 분도 아닐 텐데 왜 월식에 대한 기록이 없을까? 그러니까 뭐 함정의 의심은 가지만 제가 신윤복 그림은 발표를 했지만 이거는 차마 발표를 하기 어려워가지고 제가 잡지에만 가끔 쓰고 이 강의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갈릴레이가 본의 아니게 미필적 고의로서 잘못 그렸다 이런 주장을 갖다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제가 가끔가다 강의에만 쓰는 건데요. 자,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달 사진 하나만 더 보려면 달을 갖다가 가끔가다 이제 젖은 달, 마른 달 이렇게도 불러요. 여름에 뜨는 달은 옆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 안에 물이 있다면 흐르겠죠. 그래서 여름철에 보이는 달, 오른쪽으로 볼록하니까 초승달이에요. 마른 달이라고 합니다. 물이 흘러서.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초승달이 이렇게 뜹니다. 안에 물이 담겨져 있겠죠. 젖은 달이라고 해요. 자, 그 이유는 겨울에는 달이 높이 뜹니다. 여름에는 달이 낮게 떠요. 해와 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높이 올라갔다 오는 이 해와 달이 지나는 길 때문에 황도라고 하는데, 자, 겨울에는 젖은 달, 여름에는 마른 달. 요즘은 젖은 달 기간이에요. 나중에 한번 달을 보십시오. 자, 퀴즈 하나 내고 이 일부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만일 달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답을 제가 한번 화면에 살짝 넘기겠습니다. 정답은 밤하늘이 좀 더 어두워질 거겠죠. 하루가 훨씬 짧아질 거다. 처음에 지구와 달이 만들어졌을 때 지구의 하루가 한 대여섯 시간밖에 안 됐어요. 점점 달 때문에 지구가 하루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물과 썰물이 달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그것이 줄어들겠고요. 그러니까 지구의 자전 속도가 느려지고 있는 이유가 달 때문이기 때문에 자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바람도 강해질 거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자,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이제 이건 제가 1998년도에 발견했던 소행성, 제가 이름을 통일로 지었거든요. 나사의 제트 추진 연구소에서 등록되어 있는 모습인데 통일, 자랑 잠깐 했습니다. 제가 98년도 9월 18일에 정했는데요. 제가 사실 통일로 정한 것은 남북 통일도 있지만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통일해보자 이런 뜻도 있었습니다. 별을 보면서 나쁜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요즘은 이념이 다르다고 서로 미워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요. 밤하늘의 별을 보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서로가 좀 더 사랑했으면 좋겠다. 밤하늘의 별을 보는 마음으로 한다면 이해 못할 것이 없지 않겠는가. 저는 사람들의 마음을 통일하고 싶은 마음에서 또 이제 통일이라고 같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이제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2부는 생명의 빛 오로라입니다. 여러분들 오로라 보신 적 있습니까? 보기 쉽지 않죠? 저는 10번 넘게 봤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봤던 오로라 중에서 가장 화려하고 멋진 오로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이 이제 동영상으로 2015년도에 캐나다의 일로라이프 근처에 있는 나하니 국립공원에서 9월에 찍은 오로라의 영상입니다. 감탄사가 굉장히 시끄럽게 나올 거예요. 그 YTN 앵커랑 저하고 같이 가서 찍었던 건데요. 좀 시끄러울 테니까 혹시 주변에 이어폰 안 끼시고 계신 분들은 조금 소리를 좀 줄여주세요. 자, 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로라가 얼마나 화려하게 보이는지 동영상으로 찍은 거기 때문에 실시간입니다.
자, 아침부터 시끄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다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어요. 저는 10번 넘게 봤지만 볼 때마다 소리를 지릅니다. 제가 가수분 중에서 김수희 씨 애모 부르신 분 있죠? 그분도 같이 가서 저하고 오로라 봤는데 이분은 소리 지르다가 목이 쉬어가지고요. 한동안 노래를 못 부르신 적도 있어요. 자, 아무튼 간에 이만큼 이건 사진을 연결한 것이 아니라 일반 카메라를 가지고 동영상을 찍은 거예요. 실제로 훨씬 더 밝게 보였다는 뜻이죠. 자, 언제 한번 꼭 보시기 바라는데요. 자, 오로라가 제가 생명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로라를 이해하려면 먼저 별을 알아야 됩니다. 별이 무엇일까요? 자, 다음 화면을 보면 자, 별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대답을 하는데 우리말로는 해와 달을 제외하고 밤하늘에서 점으로 빛나는 모든 것들을 다 별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 중에는 태양처럼 스스로 타는 항성이 있을 거고 지구처럼 태양을 도는 행성이 있고요. 제가 발견한 소행성 같이 태양을 도는 자그마한 천체들 소행성이 있고요. 꼬리 달린 별 혜성이 있고 별똥별인 유성이 있고요. 달과 같은 위성이 있겠죠. 자, 근데 그 중에서 천문학에서는 항성, 스타만을 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말로 별은 하늘에서 다 점으로 빛나는 거예요. 해는 항성이지만 해와 달은 별이라고 하지 않죠. 우리말로는요. 그래서 해와 별은 모두 다 항성, 스타인데 해는 가까이 있어서 밝고 뜨겁게 보이는 거고 별은 멀리 있어서 작은 점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큰 망원경으로 보더라도 별은 점으로 보여요. 제가 어저께 유튜브 녹화한 것 중에 우리나라 고분벽화를 가지고 좀 설명한 게 있거든요. 고분벽화를 보면 북두칠성이 둥글게 그려져 있어요. 이거 일반 그냥 보시면 아무 생각이 없으시겠지만 분명히 고구려 시대 때는 별과 해는 다른 거예요. 별은 둥글게 안 보이거든요. 점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왜 고구려 사람들은 별을 둥글게 그렸을까요? 이게 항상 저도 의문이었는데 어느 고고학 하시는 분이 고구려 시대 때는 망통이라는 기계가 있어가지고 별을 보면 둥글게 보였다. 이런 글을 쓰신 적을 봤어요. 현대에 있는 10m가 넘는 망원경으로 보더라도 별은 점으로 보입니다. 절대로 둥글게 안 보여요. 그래서 그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제가 봐서는 밤하늘에 있는 별은 하늘을 경외하고 숭배했기 때문에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동양에서는 원이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대상이어가지고 혹시 별을 원으로 그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실제로 제가 작년에 그 목성과 토성이 접근할 무렵에 밤하늘의 모습을 제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캡처한 거예요. 자, 이 중에서 별은 무엇일까요? 자, 다 별이죠. 일단 점으로 보이니까. 그 중에는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항성들도 있고요. 이렇게 토성, 목성, 화성 같은 행성이 있습니다. 자, 행성과 항성을 구별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 하면 반짝반짝 빛나느냐 아니냐는 거예요. 별은 작은 점이라고 말씀드렸죠. 멀리서 날아온 별들이 작은 점이 지구 대기를 통과하면서 굴절됩니다. 땅에 가까이 오면 올수록 공기가 많아지죠. 그 다음에 바람이 흐름도 있다 보니까 흔들려요. 손을 흐르는 물속에 넣으면 흔들려 보이는 것처럼요. 그런데 행성들은 가까이 있다 보니까 큽니다. 조금씩 흔들려도 티가 안 나요. 그래서 눈으로 볼 때 반짝반짝거리면 항성, 가만히 있으면 행성. 땅에 가까운 별은 높이 있는 별보다 더 두꺼운 공기층을 통과하기 때문에 더 많이 반짝거립니다. 자, 나중에 한번 구별해 보세요. 요즘 저녁 하늘에 동쪽에서 떠오르는 별 중에 제일 밝은 별이 시리우스라고 하는 가장 밝은 별이고요. 그 다음에 서쪽 하늘 높이 붉은색의 화성이 있어요. 화성은 가만히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반짝거리지 않고 가만히 있는 붉은색 별이 화성이에요. 자, 나머지 별들은 반짝반짝 빛나는데 위로 갈수록 더 많이 땅으로 갈수록 더 많이 반짝거리고 위로 갈수록 조금씩 반짝거립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은 영어로 스타라고 하죠. 스타가 뭐냐 하면 스스로 타는 거예요. 제가 20년쯤 전에 강연하다가 떠오른 말이거든요. 스스로 타는 게 스타입니다. 스스로를 태워서 빛과 열을 내는 존재. 태양이 바로 그런 존재죠. 태양이 없다면 빛과 열이 없겠죠. 오늘이 1년 중 올해 가장 추운 날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많이 추우시죠? 하지만 우주를 생각하면 별로 안 춥습니다. 우주의 평균 기온이
현재 기온이 영하 270도예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온도의 한계가 영하 273도라고 하거든요. 우주의 온도는 영하 270도입니다. 그 정도에 비하면 영하 10도 정도는 안 춥죠. 제가 오로라 보러 갔을 때 캐나다의 온도가 영하 한 30도쯤 내려갑니다. 제가 몽골 가서 사진을 찍을 때 영하 한 35도도 보고 막 그랬어요. 이 정도면 여러분들 굉장히 따뜻한 곳에 사는 거예요. 우주에서 본다면. 자, 아무튼 해처럼 스스로를 태워서 비식과 열을 내는 존재가 스타입니다. 그래서 스타는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도 많이 있죠. 텔레비전 틀면 스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자주 나온다고 스타가 아니죠.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낀다. 정말 환해지는 것 같아. 이러면 스타예요. 주위에 여러분들이 빛과 열을 준다면 여러분들은 스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스타처럼 한번 사셔보세요. 저는 열심히 텔레비전에 나오는데 저를 알아보는 사람도 없고 스타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우리 김철균 원장님 같은 분이 스타인 것 같은데. 자, 아무튼 근데 스타는 뭐가 타는 게 있어야 되겠죠. 수수에다가 점을 아래 위로 찍으면 수소가 되죠. 수소가 타는 게 바로 별입니다. 자, 우주에 가장 많은 물질이 바로 수소예요. 눈에 보이는 물질 중에. 그래서 수소가 모여서 타는 것이 바로 스타. 이제 태양은 타죠. 스타입니다. 지구는 타지 않죠. 스타가 아니에요. 달도 타지 않죠. 스타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스타가 태어나는 것을 잠깐 설명드리면 스타는 수소가 모인 거니까 수소가 많이 모여 있는 곳, 그것을 갖다가 하늘의 구름, 별 구름이라고 합니다. 자, 별이 되는 구름이에요. 성운의 대부분은 수소입니다. 수소가 모여 있는데 중력으로 서로 모이게 되는 거죠. 만류인력이라고도 하고, 물론 전문적으로 알면 만류인력과 중력은 좀 다른 거지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똑같은 거예요. 자, 수소가 중력 때문에 서로 모입니다. 옆 사람 꼭 끌어안으면 어떻죠? 냄새가 좀 나긴 하더라도 따뜻해지죠. 그래서 중력으로 수소가 모이면 온도가 올라갑니다. 점점 온도가 올라가다가 계속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온도가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1000만 도가 되면 수소가 탑니다. 어려운 말로 하면 핵융합 반응이 되는 거예요. 타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소가 4개가 모여서 헬륨으로 바뀌면서 거기에서 약간의 질량이 줄어들면서 빛과 열이 나옵니다. 1905년 아인슈타인이 발견했던 공식, E는 mc제곱, 많이 들어보셨죠? 그거예요. 그래서 자, 수소가 모여서 온도가 1000만 도가 되면 1000만 도, 천문학 별 많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요. 1000만 도가 되면 수소가 탑니다.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수소 폭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K스타라고 해서 핵융합 발전소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핵융합 발전소 만들려면 온도를 1억 도쯤 올려야 돼요. 태양은, 별은 중력이 세다 보니까 압력이 높아서 1000만 도면 되지만 지구에서 핵융합 발전을 하려면 1억 도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이 핵융합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1억 도를 갖다가 10초 이상 유지했다. 이런 뉴스 나오고 막 했거든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핵융합 발전에 가장 앞서가고 있는 K스타라고 하는데요. 머지않아 우리가 핵융합 발전에서 나오는 그러면 거의 뭐 방사능이라든가 오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꼭 성공해가지고 에너지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자, 넘어가고요. 해는, 스타는 수소가 모여서 1000만 도가 됐을 때 스스로 탑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 태양이죠. 태양의 온도는, 중심의 온도는 당연히 1000만 도가 넘겠죠. 1500만 도쯤 됩니다. 그리고 표면으로 나올수록 온도가 줄어들어가지고 표면의 온도가 한 6000도쯤 되는 거대한, 지구보다 지름이 100배 이상 되는, 그러니까 부피는 100만 배 이상 되는 거대한 이런 별입니다. 자, 오로라 얘기를 이제부터 할게요. 태양은 거대한 수소폭탄입니다. 수소폭탄이 터지니까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방사능이 지금 날라올 겁니다. 이 방사능 물질들, 뭐 알파, 베타 이런 입자들, 그다음에 감마선, X선, 뭐 자외선, 지구로 들어오면 우리가 죽어요. 그죠? 이걸 막아주는 보호막이 바로 지구의 자기장입니다. 지구의 자기장이 있다는 것은 지구의 안에 녹아있는 철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구의 내부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지겠죠. 그 중심에 녹아있는 철들이 있고 이 철들이 움직이면서 지구 내부에 전기가 흐르고 이렇게 자기장이 생기면서 지구를 막아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구에 자기장이 없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죠? 화성이죠. 자, 화성은 과거에는 처음 만들 때는 자기장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환경이 좋았습니다. 화성의 지름은 지구의 절반밖에 안 돼요.
작으니까 빨리 식은 겁니다. 식어서 자기장이 사라지면서 보호막이 없어져가지고 이렇게 죽음의 땅이 돼버린 거거든요. 자, 지구의 중심에 녹아있는 핵이 있고 이렇게 자, 내핵이라고 해서 고체가 있고 이 외핵이 녹아있는 철이나 니켈이에요. 여기에서 전기가 흐릅니다. 전기가 흐르니까 자기장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자기장이 땅으로 올라올 때는 위도 70도, 60도, 70도 정도에서 이렇게 대기와 만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오로라가 생기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오로라 오발, 이 지역으로 가야지 오로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로라가 아주 아름답게 색깔이 보인 이유들은 태양에서 오는 고에너지 입자들이 산소나 질소를 때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에서 오는 입자들이 내는 빛이 아니라 이런 입자들이 산소와 질소를 때려서 내는 빛입니다. 누가 와서 때리면 어때요?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쁠 때 푸는 방법은 뭐예요? 시간이 지나서 풀거나 아니면 옆 사람 때리는 거예요. 고도가 200km 이상 되면 입자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혼자 맞은 산소 원자들이 혼자 풀어야 돼요. 이때 나오는 빛이 붉은 빛이에요. 200km 아래로 들어오면 입자가 좀 많아지죠. 자, 그러니까 맞은 놈이 옆에 놈 또 때립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2번 맞은 놈만 빛을 내요. 이때 나오는 빛이 좀 더 강한 빛, 녹색 빛이 나와요. 그리고 100km쯤 내려오면 입자들이 워낙 많아지니까 웬만한 빛이 안 나오는데 여기까지 태양 입자들이 도달하면 질소가 내는 이렇게 분홍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주로 초록빛이 보이다가 분홍빛까지 보이면 와, 최대의 오로라가 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오로라, 태양에서 오는 입자들이 자, 지구에 와가지고 자기장을 타고 극으로 가가지고 공기와 부딪히는 건데요. 지구의 자기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자기장이 약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장의 북극이 캐나다에서 시베리아 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한 거예요. 1990년대 말에 지구의 자기장이 사라지면서 화성처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나온 영화가 코어라는 영화가 나오고 200이라는 영화가 나오고 막 그랬습니다. 지구의 자기장이 약해지고 움직이니까. 그래서 했는데 알고 보니까 지구의 자기장이 50만 년마다 평균 50만 년마다 남극과 북극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퀴즈 또 한번 내볼게요. 지구 자기장의 북극이 무슨 극일까요? N극일까요? S극일까요? 지구 자기장의 북극은 S극입니다. N이 가리키니까. 그래서 자, 이 NS가 50만 년마다 바뀌기 때문에 지금 역전 시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역전되는 시기에는 오른쪽 같이 여기저기서 자극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로라가 여기저기서도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인류가 아직도 한 번도 경험을 못 해왔죠. 현생 인류가 나타난 게 50만 년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현재 기록으로는 과거 70만 년쯤 전에 역전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70만 년 동안 역전이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이 그 시기가 아닐까. 아무튼 지금 자기장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지구의 보호막이 약해진 거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태양에서 오는 이 방사능이라든가 자외선 같은 게 많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밖에 나갈 때 선크림 꼭 바르고 다니십시오. 자, 이 오로라라는 이름은 새벽의 여신이죠. 원래 이 오로라라는 이름을 처음 쓴 것이 이제 갈릴레이인데요. 북쪽 하늘에 붉은색 기운이 보였기 때문이에요. 자, 오로라의 맨 윗부분은 붉은색, 그 다음은 초록색, 맨 밑에가 분홍색이라고 했죠. 자, 이 갈릴레이가 살던 위도 한 40도 정도 되는 지역에서는 북쪽 하늘에 가끔가다 붉은색 높은 기온의 오로라가 보였을 거예요. 북쪽에 붉은 기온이 보이니까 새벽이 오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오로라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사실 갈릴레이도 북극 근처에 가서 진짜 오로라를 못 봤던 거예요. 진짜 오로라를 봤다면 새벽이라는 뜻을 이름을 붙일 수 없죠. 완전히 정말 정신을 못 차리게 합니다. 10번 넘게 본 저도 소리를 그렇게 지르는 거 보세요. 자, 아무튼 오로라라는 이름은 북쪽 하늘에 보이는 붉은 기운이라는 뜻에서 새벽의 여신 오로라 이름을 붙였는데요. 우리나라 고대 삼국시대라든가 뭐 조선시대 이런 기록을 보면 북쪽에 적기가 나타났다, 이런 기록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 지구의 자극이 캐나다가 아니라 시베리아 쪽에 있었을 때는 우리나라에서도 북쪽 하늘에서 오로라를 붉은 기운으로 보았을 거다 하는 것이 이제 고천문학했던 사람들의 이론입니다. 지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토성과 목성에도 화성에도 희미한 작은 오로라가 있는데 태양에서 나오는 이런 고에너지 입자들이 양이 적기 때문에 아주 화려하진 않고
그냥 밋밋한 그런 오로라를 볼 수 있습니다. 지구처럼 이렇게 화려한 오로라는 볼 수가 없어요. 자, 오로라가 보인다는 것은 화성에도 이 원래 자기장은 없지만 운석들이 떨어져 가지고 운석에 있는 자력을 갖고 있는 운석들 때문에 가끔가다 이렇게 희미한 오로라가 보일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로라를 보려면 이것이 이제 오로라가 나타나는 지역이에요. 저는 주로 캐나다를 많이 가는데, 자, 유럽에도 갈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나 아이슬란드 이쪽도 갈 수 있는데, 근데 바닷가에서 기후가 별로 안 좋아요. 한 달 중에 날씨가 흐린 날이 거의 뭐 7, 80%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동료들도 아이슬란드라든가 노르웨이 정말 멋있게 보긴 했는데 가서 기회를 많이 못 본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쪽 캐나다 제가 가는 곳은 최소한 3, 4일에 하루 정도는 하늘이 맑고 오로라가 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다시 이제 별로 갈게요. 오로라는 생명의 빛, 태양에서 오는 고에너지 입자들, 거대한 수소폭탄인 태양의 나쁜 것들을 막아주는 것이 바로 오로라라는 얘기를 했고, 오로라가 잘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지구의 보호막이 잘 작동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미 별의 탄생을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죽음도 좀 말씀드려야 되겠거든요. 자, 별은 크기가 태양의 한 10%부터 100배까지입니다. 큰 성운에서는 큰 별이 만들어지겠고 작은 성운에서는 작은 별이 만들어지겠거든요. 자, 큰 별과 작은 별 누가 더 오래 살까요? 자, 굵고 짧게 살고 싶으십니까? 가늘고 길게 살고 싶으십니까? 자, 별들의 세계에서는 굵고 짧게나 가늘고 길게 살아요. 큰 별들, 무거운 별들은 빨리 죽습니다. 작은 별들은 오래 살아요. 태양은 100억 년을 삽니다. 지금까지 50억 년을 살았기 때문에 앞으로 50억 년을 더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살고 싶으시냐 물어보시면 젊었을 때는 굵고 짧게, 서서히 나이가 드시면서 가늘고 길게. 그죠? 근데 요즘은 아이들도 가늘고 길게 같아요. 근데 저는 별처럼 사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별들은 굵고 짧게 살기도 하고 가늘고 길게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별처럼 산다는 것은 뭐냐 하면 빛과 열을 주위에 줄 수 있는 좋은 존재로 사는 거거든요. 화려하게. 여러분들 다 같이 별처럼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자, 별이 죽을 때가 되면 점점 더 커져요.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고 헬륨은 또 모여서 탄소, 산소, 질소, 마지막에 철이 됩니다. 사람 나이 들면 철 들었다고 하죠. 별도 나이가 들면 철이 듭니다. 근데 다 철이 드는 것이 아니라 큰 별만 철이 들어요. 물론 사람도 다 철이 드는 건 아니겠지만요. 그래서 중심에 무거운 물질이 많아지면 바깥으로 내미는 힘이 생깁니다. 지하철에 사람 많이 타면 막 바깥으로 밀어내잖아요. 그래서 나이 든 별들은 점점 커져가지고 적색 거성이 됩니다. 커지면 부피가 늘어나기 때문에 온도가 내려가요. 자, 가스레인지 틀면 파란불 나올 때가 있고 빨간불 나올 때가 있죠. 어느 게 더 뜨겁죠? 둘 다 뜨겁죠. 하지만 파란불이 좀 더 뜨겁습니다. 빨주, 노초, 파란보 중에서 빨간색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고 파란색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요. 그래서 나이 든 별은 점점 부풀어 올라가서 온도가 낮은 그런 적색 거성이 됩니다. 50억 년 후에 태양이 적색 거성이 되면 기름이 한 200배쯤 커져가지고 수성 삼키고 금성 삼키고 지구를 삼키거나 말거나 거의 닿을 정도가 되는 거예요. 50억 년 후의 일입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5천 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가 200만 번 거듭된 후의 일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50억 년 후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된 다음에 수소가 다 타면 마지막 순간에 작은 별들은 핵거리다가 수축과 팽창을 반복해요. 자, 다 탔으니까 줄어듭니다. 줄어들면 온도가 좀 높아지면서 남아있는 게 좀 더 타요. 그래서 다시 커졌다가 수축 팽창을 거듭하다가 마지막에 껍질만 날려버리면서 죽는 이런 백색 외성이라는 걸로 줄어들 마지막을 보내고요. 근데 큰 별들은 마지막 순간에 뻥 터집니다. 자, 커졌던 별이 다시 수축을 하기 때문에 크면 클수록 반발력이 세거든요. 태양보다 큰 별들은 마지막에 수축하면서 터져버리거든요. 터지면서 평소보다 100만 배 이상 밝아집니다. 이걸 초신성이라고 하거든요. 90년대에 초신성처럼 등장한 기업, 이런 광고들이 가끔 나왔습니다. 이 통사들 처음 나올 때 초신성처럼 등장한다는 것은 망한다는 얘기예요. 초신성은 태양보다 큰 별이 마지막 죽을 때 뻥 터지는 겁니다. 100만 배 이상 밝아지지만, 그래서 하늘에 커다란 별이 나타난 것처럼 보이지만 한 달 정도 지나가면 서서히 사라져요. 자, 초신성처럼 등장하면 안 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폭발하는데 태양보다 질량이 30배 이상 되는 큰 별들은 마지막 순간에 중심에 굉장히 단단한 철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별에서 만드는 마지막 물질이 철이거든요. 자, 철이 많기 때문에
태양보다 큰 별들은 폭발할 때 마지막에 남아있는 철들이 수축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블랙홀이 되는 거예요. 자, 태양보다 30배 이상 되는 별이 폭발한 다음에 중심에 남아있는 철들이 얼마나 많이 수축하냐 하면 지름 13,000km인 지구를 새끼손톱만 할 정도로 1cm보다 작게 만들 정도로 중력이 눌러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블랙홀이거든요. 자, 태양보다 수십 배 되는 별이 폭발한 다음에 나중에 중심 부분에 있는 철들이 수축해가지고 지구를 손톱만 할 정도로 작게 만든 것이 블랙홀입니다. 하루에 한 바퀴 돌던 지구를 손톱만하게 만들면 굉장히 빨리 돕니다. 거의 광속에 가까울 정도로 빨리 돌거든요. 이것을 블랙홀이라고 합니다. 블랙홀은 한마디로 뚱뚱한 별의 시체예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들이 제가 기자한테 이렇게 인터뷰를 했더니 어떤 기자분이 신문에다가 제가 블랙홀을 뚱뚱한 돼지 시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뚱뚱한 돼지 시체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블랙홀 이태형이 나옵니다. 자, 블랙홀은 뚱뚱한 돼지 시체가 아니라 별의 시체예요. 자, 그래서 블랙홀로 빨려드는 물질은 중심에 모입니다. 어디 나가는 구멍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화이트홀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블랙홀이 서로 연결되면 그 사이에 통로가 생길 수 있어요. 서로 빨아들이니까 이쪽에서 저쪽으로 갈 수가 있죠. 하지만 가봤자 블랙홀이에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웜을 통해서 우주 여행하는 영화 가끔 나오죠. 들어가 보면 지구가 손톱만해져요. 사람은 안 보입니다. 우주선도 안 보여요. 영화는 영화일 뿐입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하고요. 자, 제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자, 별은 영어로 스타라고 했죠. 스타는 스스로 탑니다. 스스로를 태워서 주위에 빛과 열을 주는 존재예요. 한마디로는 거대한 수소폭탄입니다. 이 수소폭탄에 나오는 방사능을 막아주는 것이 바로 지구의 자기장입니다. 자, 별은 수소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그 속에서 수소가 헬륨이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계의 대부분의 물질들은 별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초신성 폭발할 때 철보다 무거운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물질이 만들어져요. 바로 금이에요. 금. 철보다 무거운 물질은 초신성 폭발로 만들어집니다. 자, 역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태양계 역사가 50억 년이라고 하죠. 50억 년 전에 이곳은 가스가 모여있는 성운이었어요. 근처 어딘가에서 초신성이 폭발했습니다. 무거운 물질들이 들어온 거예요. 이런 물질들이 모여서 중심에 만들고 원시 태양을 만듭니다. 주변에 있던 가스들이 다 중심 모인 거예요. 마지막에 중심이 확 수축하면서 그때 빨려들지 못했던 물질들이 반발력으로 밀려납니다. 무거운 물질들은 가까운 데 밀려나가지고 수성, 화성, 지구 같은 금성 같은 단단한 행성이 됐고 가벼운 가스들은 멀리 밀려나가지고 목성, 토성, 천왕성 같은 이런 가스 행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십억 년이 지나서 세 번째 행성 지구에서 여러분들이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들 몸을 만들고 있는 모든 물질들 과거에는 별이었어요. 여러분들 길가에서 발에 채이는 풀 한 포기 돌 한 조각도 별이었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다 나와 같은 별이었죠. 하나님이 하셨든 자연이 했든 부처님이 했든 누가 사람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재료만큼은 별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모두 별 부스러기고 여러분들은 다 별에서 온 그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사랑합시다. 이러면 제가 또 이상한 교주가 될지도 모르는데요. 아무튼 우리는 다 별에서 온 거고 여러분들은 다 같이 사랑합시다. 밤하늘이 아름다운 것은 지구가 있기 때문이에요. 지구가 아름다운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주에 아무리 많은 별이 있다 한들 외계인이 있다 한들 우리가 사랑하고 살 수 있는 것은 지구입니다. 저는 밤하늘을 보면서 지구가 정말 아름답고 좋은 곳이라는 걸 느낍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강연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이제부터 여러분들 질문을 받아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 해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이 흥사단에다가 달력을 좀 드리겠습니다. 별에 대한 달력이거든요. 제가 질문 답변해 드리는 분들한테는 해와 달, 일출, 월출 이런 시간들 밤하늘의 현상을 나타내는 제가 천문 달력을 드리겠습니다. 보내드리는 건 모르겠고요. 여기도 드릴 테니까 와서 찾아가시거나 아니면 그건 흥사단에서 알아서 하실 거고요. 오늘 질문해 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천문 달력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이 해주시면 안 되고요. 자,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 발신자가 한태희님인데요. 인공으로 달을 만들 수 있나요? 자, 인공위성 있잖아요. 인공위성 하늘에서
점으로 보이는 것이 찍 움직이면 인공위성이에요. 인공위성이 인공달이죠. 물론 인공달을 얼마나 크게 만들 수 있느냐. 인공위성 중에 제일 큰 것이 바로 국제우주정거장이죠. 축구장보다 큰 거. 그래서 밤하늘에서 인공위성은 가만히 있으면 떨어집니다. 별처럼 빛나는 빛이 점이 찍 움직이면 인공위성이에요. 움직이다가 번쩍거리면 비행기고요. 그래서 인공위성, 인공으로 만든 달이 바로 인공위성이고요. 자, 안강현님, 고려천문과학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충주시에서 운영하는 천문과학관인데요. 이 천상열차 분야지도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천문도가 원조가 고구려 시대 때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고구려비가 있는 유일한 곳이 충주죠. 또 하나가 이제 광개토태양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충주에 있는 고구려 천문과학관이 제가 이제 일반인들한테 별 보여드리는 곳인데요. 지금은 휴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가끔 안내를 해드리거든요. 홈페이지가 고고스타.kr입니다. 들어오시면 제가 가끔 이런 동영상이라든가 강연을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김성현님. 우리 모두 별에서 온 별부스러기 사랑하고 살아야 할 지구.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지구 자극의 변동으로 인한 우리 일상의 영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자극이 바뀌면 제가 50만 년 정도에 큰 변화가 있었던 건 없을 것 같아요. 단 이 자극에 따라서 이동하는 철새라든가 고래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좀 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고래가 대량 멸종했던 부분들 이런 것이 혹시 자극의 변화가 아니겠는가? 근데 우리가 사실 지구의 자극을 가지고 우리 생활에 우리 몸을 느끼는 건 거의 없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그건 특별히 영향이 있는 건 모르겠고요. 김수임님, 오로라를 볼 수 있는 시간대는 보통 언제인가요? 자, 태양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밤에 보이긴 하지만 시간대는 자정 무렵이 제일 잘 보이긴 하는데 초저녁에 보일 때도 있고 새벽에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에 상관이 없어요. 백야 기간만 벗어나면 돼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오로라는 9월 달에 찍은 겁니다. 겨울에 잘 보인다. 그건 아니에요. 겨울은 밤이 길기 때문에 볼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주로 자정 무렵에 많이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니까 8월 중순 이후에는 웬만한 데 가면 보입니다. 그래서 시간대는 보통 자정 전후한 시간이 가장 잘 보이고 약한 오로라 같은 경우에는 초저녁이라든가 아주 워낙 셀 때는 초저녁부터 새벽까지 보일 때도 있습니다. 제가 봤던 건 대부분이 자정 무렵에 가장 잘 보였어요. 자, 그다음에 김남진님, 태양이 50억 년 후에 식는다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나요? 아유, 50억 년 후를 걱정하십니까? 자, 일단 50억 년 후가 되면 식는 게 아니라 커져가지고 지구와 닿을 정도가 되겠죠. 다 타버릴 겁니다. 거의. 타거나 삼켜지거나. 물론 50억 년 후까지 인류가 남아있다면 아마 다른 별에도 가서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태양은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다가 다시 꺼지거든요. 껌껌한 태양이 되고 거기에 타버린 지구가 숯덩어리 같은 지구가 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50억 년 이상 지난 후에 먼 훗날 우리의 후손들이 성지순례 고향 방문해가지고 방문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자, 지구는 삼켜지면 없어지는 거고요. 삼켜지지 않으면 한 상태로 그대로 돌 겁니다. 자, 충주고려 홈페이지 이렇게 안내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로라를 보려면 캐나다로 언제 가면 되나요? 코로나가 없어진 다음에 가셔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 갑니다. 그리고 가시려면 일단 가장 좋은 거는 춘분과 추분 전후가 오로라 가장 세게 보입니다. 확률적으로는. 그래서 보통은 근데 그때 틀려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보통은 오로라 시즌이 8월 중순에 시작돼 가지고 10월 말까지 갑니다. 11월 달이 우기기 때문에 빠지고 다시 11월 말부터 시작돼 가지고 그 다음에 4월 한 중순까지 갑니다. 5월 달부터 8월 중순까지는 백야 기간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영남님이 질문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인숙님, 하늘 연구하는 천문학자가 되면 교수님처럼 유머와 인간적 매력을 가지게 될까요?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제 원래 전공이 제가 화학입니다. 저 서울대 화학과 다녔다가 이 동아리 잘못 들어가가지고 별로 빠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격상 이과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사실 제가 석사 논문 끝나고 나서 우리 김철균 원장님 만났는데 제 석사 논문 주제가 정보통신을 이용한 지역 간 격차에 대한 연구였어요. 도시행정, 행정학으로 제가 공부를 또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쓴 책이 재미있는 별자리 여행이라는 책인데 이 책이 20세기에 우리나라에서 나온 과학책 중에 제일 많이 팔렸다고 하는 책이에요. 30만 부가 팔리면서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경희대에 가가지고 천문학으로 박사과정 공부를 하고 그리고 또 지금은 제가 중앙대학교에서 도시계획, 도시경제학, 재개발론 강의하고 있습니다. 50대에서 다시 또 원래 전공 찾아가가지고 도시계획으로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요즘은 제가 또 도시 연구하면서 도시에 대한 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대로 하는 게 없다 보니까 하늘도 봤다, 땅도 봤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하루에 별 공부할 때는 매일같이 거의 별 보면서 하늘을 느꼈는데 제가 50 넘어서부터 도시를 강의하면서부터는 하루에 10km씩 걸으면서 지금까지 제가 오늘이 한 2015일쯤 됐을 겁니다. 그래서 하루도 안 빠지고 10km씩 걸으면서 땅을 보고 있어요. 예, 자 다음에 이제 전 세계의 달의 모습은 한 면만 볼 수 있는데 그거 가능한 확률이 얼마 될까요? 달의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1969년 달 착륙이 가능했을까요? 자, 달에 갔다 왔다는 건 거의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증거가 있는데 저희 홈페이지 가시면 제가 거짓과 진실 올리는 동영상 한번 보시면 되고요. 달 뒤에는 재작년에 중국에서 우주선 착륙시켜가지고 또 많이 또 보고 있거든요. 달 정찰 위성이 달을 돌면서 뒷면에 사진 계속 찍어 보내고 있습니다. 자, 달의 한 면만 보는 것은 달은 항상 우리한테 한 면만 보여줍니다. 전 세계 똑같은 모습 보고 있고요. 지구의 수명은 몇 년이나 될까요? 변길 정님, 지구의 수명. 지구는 태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태양 따라갑니다. 그래서 태양이 살아있는 동안 지금 계속 있을 거예요. 인류는 없어질지언정 지구가 없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지구 멸망하지 않습니다. 인류가 멸망할 수 있지만. 자, 그다음에 이인숙님, 인공위성들이 지나치게 많이 만들어진다면 우주 상태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자, 미국의 테슬라의 그 회장 앨런 머스크 인공위성 4만 대 이상 띄워가지고 우주 인터넷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1000대 이상 띄웠거든요. 너무 많아지면 별 보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너무 많아지면 우주 쓰레기도 많아질 거고요. 그래서 캐슬러 신드롬이라고 해가지고 더 이상 인류가 지구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일도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인공위성 너무 많이 띄우면 걱정되긴 합니다. 하늘에 온통 인공위성 그러니까 많을 테니까요. 자, 오늘 제가 시간을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질문 대충 다 하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수임님, 대학 졸업한 딸내미 민경이와 같이 들었습니다. 쉽고 행복한 별 이야기 감사합니다. 자, 우리 김수임님한테까지 제가 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해드린 분들, 오늘 제가 강의료만큼은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맡기고 할 테니까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 다 같이 별처럼 주위에 빛과 열기를 주는 좋은 분들. 자, 그것이 제가 봐서는 안창호 선생님의 그런 이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실역행. 저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굉장히 제가 온라인 강의도 많이 했지만 가장 긴장된 날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이런 뜻의 길인 흥사단에 와가지고 정말 이런 강의를 할 수 있는 게 영광이었고요. 저도 무실역행 오늘부터 열심히 살겠습니다.